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울산 출신인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을 만나 산업수도 울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4.11 총선 이후 달라진 지역 정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울산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인데, 그렇죠. 원장님 보실 때 이 공업센터 50주년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울산 시민으로 보면 50년 이만큼 발달해온 울산 공업도시 50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한 번쯤 이제 지나온 걸 되짚어 보고 또 앞으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이거는 단지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울산이라는 게 공업화의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산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짚어보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원장님도 울산 출신이시기 때문에 울산이 고향입니다. 울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울산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이니까 변하는 걸 그렇게 느끼지 못할 텐데 제가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서 야, 이거 굉장한 하여튼 속도로 발전을 한다 그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울산이 50년 동안 어떤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는데 그렇죠. 우리 울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보면 대단한 숫자죠. 한 나라의 도시가 수출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1,000억 달러를 넘었었기 때문에 수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그다음에 광공업 생산으로 보더라도 한 13.5% 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울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산업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주력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게 주력 산업인데 그 세 개의 주력 산업이 울산의 주력 산업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5대 산업 국가로 발돋움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량으로 보면 세계 1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석유화학도 우리가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하는데 이 모두 세계에서 굴지의 그 위상으로 올려놓는데 결국 울산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조선이 거제도 있고 또 석유화학이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울산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하나의 도시로서 울산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울산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유일무이한 그런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62년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을 했는데 물론 시작은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짜고 정부에서 또 인프라를 깔고 자원을 투입하고 했던 그게 큰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물론 시작이었고 그 외에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한 일.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업 입지로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사연댐에서 내려오는 이 공업 용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지금 배후 철도 도로망이 경부고속도로가 되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인근에 대구 지역, 부산 지역의 그 노동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아주 천혜 요충지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거기에 이제
피땀 흘린 그 참 근로자들의 헌신 이런 게 합쳐져서 사실 50년 만에 세계 역사상에 없는 그런 큰 쾌거를 이룬 거죠. 예. 국가의 계획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노력 예. 뭐 그게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기업가들의 어떤 도전 정신도 상당히 한몫을 그럼.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예, 비롯해가지고 그런 기업가들의 어떤 도전 정신은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어느 거 하나만으로 되는 거는 아닌데 예.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아무리 산단을 만들어 놓고 뭐 기업을 유치하려고 인프라를 깔고 해도 기업이 거기에 들어와서 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뭐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대한민국에 산업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은 공단이 비어 있는 공단이 많죠. 그런데 울산에는 다행히 그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많은 기업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가는 그 과정이 결국 정부의 지원과 근로자들의 노력, 산업 입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게 합작품이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울산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을 보면 뭐 지형적이든 뭐 또 다른 여건이든 예.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울산 지역이 갖고 있는 이렇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뭐 강점 어떤 것들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뭐 이제 초창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와 뭐 기업과 산업 입지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그 처음에 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을 거치면서 한 15년 동안은 근데 그런 게 주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대체로 한 76년 정도 때까지 한 15년 동안은 정부의 투입이 정부에서 투자로 유치된 게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왜 그게 뭐 울산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때는 이제 정부의 기획과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게 했다고 그래도 그 이후로 보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강점은 좀 이렇게 산업이 클러스터 된 게 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 공장이 있으면서 석유화학이 같이 와서 서로가 연관된 산업이 같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뭐 딱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뭐 기업에 같은 그룹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부품 단지들이 80년대 들어오면서 울산 지역에 포진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 작은 블록 제조할 수 있는 조선 뭐 부품들 회사들이 가까이 있고 이러면서 아마 이게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못지않게 인력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 안 돼서 고민하기도 하는데 뭐 부산 지역에 우리가 경상남북도 대구까지 해서 그 인력이 굉장히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큰 뭐 영향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일부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 또 일부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시설이 노후화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강점들 외에 좀 울산 지역이 갖고 있는 취약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어떤 부분들이 좀 울산에 이제 뭐 취약점이라고 굳이 찾아본다면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화공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산업이 울산에 항상 앞으로 10년, 20년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참 힘든 산업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조선산업의 세계의 메카라고 하던 데는 영국 같은 데서가 조선산업의 메카일 때 1900년도 중반에는 그레스고우라고 하는 도시가 뭐 세계
조선 산업의 메카라고 그러는데 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국이 떨어지면서 조선 산업이 미국으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고 그 도시가 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또 자동차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자동차에 최고를 부과할 시기에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자동차 도시 메카였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180만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90만 정도밖에 없거든요. 절반으로. 예, 그리고 미국의 대체로 한 실업률이 한 9% 되는데 디트로이트에 지금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과 도시의 운명은 같이 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울산이 이런 이제 중화공업 위주, 수출 산업 위주, 대기업 위주로 묶여 있는 게 뭐 성장할 때는 굉장히 서로가 시너지가 나고 좋은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변신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면서 이 산업 인력이 젊어지고 산업 인력이 젊어진다는 거는 효율성도 높고 그 인건비 부담도 적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평균 연령을 보면 한 37, 8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넘어가죠. 44, 뭐 45,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련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일의 효율성은 높은데 그거만큼 이제 고용에 이제 비용 부담도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젊은 인력이 공급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뭐 어려운 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취약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지금같이 뭐 자동차를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만들어내고 뭐 이런 로봇을 가지고 용접을 하고 하는 조선에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혁신을 하고 이노베이션을 하고 뭐 이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기술과 기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여기에 좋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 이런 게 이제 유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울산과기대가 그 시작을 뭐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하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뭐 버클리라든가 스탠포드와 캘리포니아 칼텍 같은 데가 백업이 돼서 그 인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울산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인력, 기술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은 보기면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인력, 그 R&D 사업 확장 그 부분은 참 울산시가 안고 있는 참 고민이고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발전에 안주해서는 안 될 거고요. 이제는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게 울산으로서도 그리고 국가로서도 상당한 고민인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 울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서도 항상 찾는 걱정거리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신성장 동력을 찾아라.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뭐 7대 동력 산업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17대 성장 동력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비단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가면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 뭐 싱가포르도 가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미래에 될 것 같다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울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도시들이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신성장 동력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고 싶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이 그러면 경쟁력은 뭐냐? 우리가 기 산업을 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된 산업을 한다면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자동차하고 관련된 거는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게 전기차가 되건 수소차가 되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도 뭐 우리가 만들어서 자동차하고 연결시키고 2차 전지 이런 것도 자동차, 전기차 연결시키고 수소 에너지 이런 것도 뭐 이게 자동차 산업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발전시키면 연결하기도 좋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기로 뭐 예상되는 그런 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석유화학 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석유 산업이 석유 제품도 있고 석유화학도 발달됐으니까 그쪽을 또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게 굉장히 뭐 쉽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조선 같은 데서는 뭐 우리 배도 만들지만 해양 플랜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땅이 포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네. 바다 밑 개발, 뭐 이 우주 개발 이런 거가 이제 다음 뭐 20년, 50년을 보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뭐 이제 뭐 플랜트 쪽에서 해양, 뭐 공중에 있는 뭐 우주 이런 쪽도 연결이 되면 가장 우리가 이미 뿌리를 두고 있는 3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산업으로 이렇게 팔을 뻗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울산에 있는 사람만으로 힘들 수도 있죠. 외부의 과학자나 우수한 기술 인력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정부의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니까 뭐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굉장히 힘들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네트워킹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뭐 고급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R&D 기술 개발이라든지 예. 네. 그래서 울산시가 그런 신성장 동력을 찾고 꾸준히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거는 물론 이제 초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뭐 중요하죠. 뭐 항만이라든가 철도, 도로, 뭐 에너지, 네. 뭐 용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울산에서의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 있고 이미 그거를 바탕으로 세계 뭐 최고의 기업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잘 돼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가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이제 첨단 R&D를 바탕으로 한 기술, 그다음에 기술 인력,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뭐 IT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력이 왔을 때 여기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정주 여건. 예, 정주 여건.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뭐 적은 경험입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연구개발단지를 갖고 있을 때하고 지금은 남양연구소에 올라갔는데 울산에 있을 때 그 우수한 뭐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는 화성에 있는 기아 자동차가 더 인력을 조그만 회사인데 더 유치하기가 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서울 인근으로 자꾸 그런 고급 인력이 모이는 이유는 정주 여건이거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인데 울산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뭐 이런 문화, 뭐 우리는 지금 뭐 공원도 많이 만들고 했다고 그러지만 뭐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다음 복지에 관련된 의료기관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통 이런 인프라 뭐 개별 차는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공공 뭐 교통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든가 그다음에 복지 여건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외국인들이 아니면 또 국내에도 우수한 인력이 와서 여기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예. 그 뭐 울산시나 울산 시민들에게 끝으로 이 말씀은 좀 꼭 해주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맺은 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 산업 수도 이런 거를 뭐 내년 앞으로 50년을 두고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이고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거하고 기업하기 좋은 거하고가 어우러져야 기업이 있는 건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지난 50년 동안에 산업도시로 뭐 메카라고 이럴 정도로 하던 그런 도시들이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기획한다면 이게 끊임없이 변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이 도시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그때
살기 좋은 도시가 어우러지는 거지. 살기 좋게는 됐는데 기업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거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한국의 산업도시인 이 울산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업 수도로서 또 예. 수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좀 예.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4.11 총선 이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정가의 모습을 정치 담당 선우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우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11 총선이 끝난 지도 벌써 2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울산 지역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모두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예상을 깨고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앞으로 지역 정가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4선의 정가변 의원과 3선의 김기현, 강길부, 재선의 안효대, 초선의 이채익, 박대동 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을 3명이나 배출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울산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4선에 성공한 중구의 정가변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의장단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주군의 강길부, 남구월 김기현 의원도 3선으로 중진 반열에 오르며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이 울산 지역 6개 선거구를 싹쓸이하면서 새누리당과 울산시의 당정협의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울산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갖다가 중앙에 그 어필하거나 또는 중앙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울산의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는데 보다 더 큰 이점을 갖다가 갖지 않을까 하는.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협조가 원활해져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와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지만 선거에 참패하면서 앞으로의 생존 방식에 대해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여야 맞대결 구도를 만들었던 지역 야권은 4.11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함에 따라서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시당 공동위원장들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의 김창현, 노옥희, 이순호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진보 진영과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4.11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북구와 동구를 내주며 후보를 낸 4곳 모두에서 패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지 못하고 나아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시민의 가슴속에 꿈틀거리게 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초 중앙당 비대위가 구성되면 새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뽑고 6월 초에 새 지도부 선출과 8월 초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울산 지역 6석을 모두 석권한 새누리당은 다음 달 초에 공석인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좌장이었던 최병국 의원이 1선에서 물러나면서 4선의 정가변 의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거란 예상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최초 국회 부의장, 울산 최초 정책위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야권이 심각한 총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승을 거둔 여권은 자칫 견제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6개 지역구 모두가 새누리당 의원으로 재편되면서 동구와 북구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졌는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동구에서는 지난해 김종훈 구청장의 당선 이후 지속된 고래 생태체험장 조성과 대왕항공원 명성지 지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새누리당 안우대 의원의 정책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내협력사 지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북구도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당선되면서 복지와 개발 정책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대동 당선자는 4천억 원이 투입될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중산동 신베드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세운 반면에 윤종호 구청장의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복지와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당 당선자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가균, 이채익, 박대동 당선자 모두가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울산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입지 선정을 두고 또 한 번의 경쟁이 예고됩니다. 또 정가균, 박대동 당선자는 산재병원 유치를 공동으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병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전이 우선이어서 울산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시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강대길 후보가 당선되면서 울산시 의회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마저도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시의회 내의 역학구도도 급격히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11 총선에서 보내준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4.11 시의원 보궐선거의 승리로 시의회 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박영철 의원이 복당하면서 전반기 원구성 당시 새누리당 13석, 통합진보당 7석, 무소속 2석, 교육위원 4석이었던 시의원 분포가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 15석, 통합진보당 6석, 무소속 1석, 교육위원 3석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양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원구성에서 야당의 입지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하반기 의장당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표 계산에 돌입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동욱 부의장이 의장에 유력해 보이지만 사선에 성공한 정가균 의원이 울산의 자장으로 등극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은 오는 7월 초에 소집될 임시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2~3명의 물밑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4.11 총선은 모두 끝이 났지만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는 연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일 텐데요. 여당은 텃밭을 지켜야 하고 야당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11 총선이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던 만큼 울산 지역의 여야는 새누리당의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예덕실을 따지면서 새로운 전략 모색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야권은 선거 초반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흥행몰이에 성공했지만은 지역 맞춤형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끝까지 표심을 끌고 가지 못한 것을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권이 좀 그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번 선거가 여야 모두 새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져 연륜과 경륜을 앞세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만큼 야당은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확실한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대선은 국가의 수장을 뽑는 초대형 선거인데요. 지역 여야 모두가 대선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립대학가 KTX 울산 역사 유치의회에서 보았듯이 대선 공략에 포함될 경우 국비 확보가 쉬워지고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대선은 그 어느 쪽도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더욱 지역 공략 개발이 중요합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야권 연대를 한 민주당과 진보당의 득표수가 새누리당 득표수보다 12만 2,440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지역의 현안을 더욱더 꼼꼼히 챙기며 민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4.11 총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6명의 당선자들은 정당 간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잦은 비와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나들이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일교차 큰 날씨 때문에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